예, 우리는 정말로 살기가 팍팍하고 어렵지만 일단 한국 경제가 월 1천억 수출, 연 1조 수출벽을 넘어섰습니다. 이거 1인당 수출액으로 따지면 독일을 추월한 겁니다. 이 환율이 지금 미쳐서 날뛰지만 이것도 한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국은 이게 덩치가 커지고 내실이 깊어져 가지고 시진핑도 삼키면은 배 터져서 돌아가시는 그런 거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리짜밍이나 종중이나 중국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참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달이 1023억 달러 수출했죠. 1022억 5천만 달러니까 반올림하면 1023억 달러입니다. 세네 탈출 3111톤에서 한 일주일 전쯤에 제가 6월 수출 예측을 1033억 달러라고 했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때 썼던 화면인데, 그러니까 이제 실제는 1023억 달러가 나왔죠. 그리고 그때 이제 6월 달에 무역 흑자가 300억 달러 될 거다라는데 360 몇 억 달러인가 나왔죠. 그래서 전반기 6개월 동안의 수출이 거의 뭐 5천억 달러, 그러니까 4,967억 달러, 무역 흑자가 1,383억 달러입니다. 2026년을 또 전체적으로 12달을 예측을 해보면 수출은 1조 2천억 달러쯤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상저하고 증상이 있어요. 지금 1천억 달러씩만 쌓아가도 1조 1천억인데 이 상저하고 현상, 연말에 가면 수출이 느는 현상이 있어서 1조 2천억 달러 좀 못 미치거나 그 언저리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역 흑자는 지금 전반기에 수출 대비 무역 흑자 비율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3,341억 달러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무역 흑자의 40%가 지금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연 1조 달러 이상 수출은 이제까지 미국, 중국, 독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내용을 들여다보면 좀 더 살벌해집니다. 1인당 수출액으로 보면 독일을 추월했습니다. 게다가 독일은 지금 주저앉고 있어요. 2025년보다 수출액이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의 2025년 수출은 1조 7천억 달러였습니다. 2026년 예측은 외신 보도에 따르면 1조 5,400억 달러입니다. 이제 그때 환율을, 독일은 주로 유로로 발표하니까 2026년 환율을 지금 환율, 그러니까 1유로에 1.14 달러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달러 표시를 하면. 그러면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 수출액으로는 한 10% 감소한 거고요. 달러 인플레를 고려해 보면 상품이 다 비싸졌을 거 아니에요. 인플레가 됐으니까. 상품으로는 약 15% 정도, 같은 상품이었다면 그렇게 감소된 걸로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게다가 독일의 인구가 8,360만입니다. 그러면 1인당 이게 18,421달러입니다. 예, 18,421달러. 근데 한국은 2026년 예측이 아까 1조 2천억 달러 했었죠. 그걸 인구 5,100만으로 나누면 1인당 23,529달러 나옵니다. 독일의 128%나 됩니다. 독일이 이 제조업 수출 강국인데, 뭐 이제 그 중개무역하는 싱가포르나 네덜란드랑은 이제 1인당 수출액을 비교한다는 게 의미가 없고요. 독일이 제조업인데, 제조업 강국인데, 그 독일의 제조업 수출 강국이잖아요. 그 독일의 1인당 수출액이 128%까지 치고 올라갔으니까 이게 160%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이제 전체 수출액이 독일보다 커지는 그런 상황이 돼요. 글쎄요, 그런 날이 올까요? 독일이 왜 이렇게 망가졌나? 우리가 이제 배울 필요가 있거든요. 일단 독일은 유럽 공통의 질병이 극단적으로 심각한 그런 구조입니다. 유럽 공통의 질병은 아웃소싱이죠. 에너지는 러시아에 아웃소싱하고, 경제는 중국에 아웃소싱하고, 안보는 미국에 아웃소싱하고, 인구는 무슬림 이민자에 아웃소싱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독일은 그 중에서도 특히 러시아의 값싼 에너지, 그 다음에 중국의 시장, 그리고 미국의 안보, 이게 아주 대표적인 그런, 이게 쌓여서 지금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거기에 취해가지고 룰루랄라 하다가. 그 다음에 독일이 이제 그 구조적으로 또 취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역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 비중이 너무 커요. 중소기업 굉장히 중요한 건데, 독일 중소기업은 일본이랑 좀 비슷합니다. 대물림으로 뭐 100년, 200년 이런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이걸 미텔슈탄트라고 부릅니다. 독일어로는. 이게 이제 패밀리 비즈니스 차원의 대대손손 전문성을 갖고 있고 세계적인 전문 기업들이 많아요, 여기에. 근데 진짜 중소기업이에요. 뭐 직원 100명이야, 50명이야.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문제를 가지고 오냐면, 지금은 문명 특이점이잖아요. 굉장히 역동적이잖아요. 막 변하잖아.
근데 이런 종류의 패밀리 중심의 작은 뭐 100명 이하 50명 이하의 100년, 200년, 300년 된 이런 중소기업들이 그 전략성 역동성이 좀 부족하다고요. 이 한국의 강소기업과는 좀 달라요. 한국의 강소는요, 스몰 앤 미디엄 엔터프라이즈가 아니에요. 이미 독일이나 미국에서 말하는 SME랑은 달라요. 규모가 일단 달라요. 반도체 소부장 업체 결코 작지 않아요. 100명, 200명, 300명, 400명 이래요. 그다음에 센서 업체 거기도 100명, 200명 쉽게 가죠. 주방용 가위, 우리 피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주방용 가위는 우리 전체 대기업과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포스코나 이 철강이 발달하니까 이런 게 기계가 발달하니까 덕을 보는 거예요. 피스가 지금 전 세계에 휩쓸고 있죠.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식탁에 가위를 쓰고 부엌에서 가위를 쓰는 제일 첫 번째 나라가 한국이었거든. 제가 1990년대 그 외국 바이어들이나 외국인들 이렇게 한국 식당에서 대접을 하면 가위를 갖고 와서 고기 써는 거 보고 막 웃었어. 처음엔 약간 충격받다가. 지금은 너무 당연하죠. 전자밥솥도 마찬가지죠. 쿠쿠라는 중소기업이죠. 말하자면. 근데 그게 중소가 아니죠. 규모가 이미. 거기다가 이 쿠쿠가 그렇게 뜨는 이유도 전체적인 전자나 기계, 그 소재 부품, 뭐 바킹 같은 거 잘 할 수 있고 이런 게 이런 게 발달을 해 있잖아요. 대기업 주도로 해서 만들어낸 그 생태계 안에서 그걸 100% 활용하고 있는 거죠. 재밌는 건 홈오토나 현관 개폐예요. 이거 그전에는 대기업들이 다 했었어요. 삼성도 하고 현대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대기업들은 이게 글로벌 차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공통 모델이 쓰일 수 없다라고 느낀 것 같아요. 대기업은 다 철수하고 지금은 그 대기업에서 부품 사다가 뭐 카메라 인식 부품이든 뭐 칩이든 뭐든 부품 사다가 뭐 코메콘, 뭐 코콤 이런 중소기업 이제 강소기업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일단 규모도 좀 크고 대기업의 전략적 포지셔닝과 손발을 맞춘 이게 중견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독일의 이른바 미텔슈탄트하고는 전혀 다르죠. 또 일본의 이런 그 가업으로 내려오는 그 무시무시한 그 저변과도 다르죠. 우린 성격이 많이 달라요. 독일은 또 그 문재인 암을 너무 심하게 알았습니다. 문재인 암은 뭐냐? 북한 경유 러시아 파이프라인을 에너지 기반으로 삼고 원전을 죽여라 이거지. 그리고 뭐 보너스로 서해 경유 한중 전력망 그리드 만들자 뭐 이런 거죠. 예, 좀 심한 겁니다. 네. 이걸 이제 독일 버전은 굉장히 심해요, 진짜. 원전을 악으로 규정하고 툰버그인가 누군가 울부짖고 다니는 그 여자 있잖아요. 옛날엔 조금 했을 때 꼬맹이 때부터 울부짖고 다녔죠. 지구 망한다고. 예, 그거 악으로 규정하죠. 꼭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사실은 독일 원전이 무지하게 셌습니다. 이 지멘스 원전 사업부가 있었어요. 크라프트 베르크라고. 그러니까 파워워크. 파워란 게 전력이겠죠. 그걸 말려 죽였잖아. 이게 세계 최강의 원전 사업 업체 중에 하나였었어요. 말려 죽였다고. 예, 이게 이제 크라프트베르크 유니트라 그래가지고 로고죠. 지금은 사람들이 모르지. 한수원은 알고 캡콘은 알아도 여기 몰라. 예. 자,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안내 말씀 올리겠습니다. 알림, 좋아요, 구독은 머스트입니다. 그리고 좀 여유가 되시면 회원가입 꼭 해주시고요. 또 여유가 되시면 자율구독료도 많이 내주십시오. 독일은 또 그 다음에 2000년에서부터 2020년에 걸친 이 황금기에 그냥 성공에 취해서 뽕에 취해서 아무것도 안 해버린 거예요. 이 황금기가 외적 원인에 의한 황금기거든요. 이걸 독일 경제에서는 이걸 골든 데커즈, 그야말로 황금의 20년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러시아가 값싼 에너지 제공했죠. 이 시기에. 중국이 상품 시장과 투자 시장을 제공했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유로가 왜 독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보면 이게 만약에 독일 마크였으면, 그 마크라 그래 독일 사람들은 우리는 마르크라고 부르고 독일 마르크였으면 화폐 가치 절상이 되죠.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지죠. 그러면서 수출 경쟁력이 상당 부분 이게 상실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체 EU로 움직이니까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 다 이거 봐가지고 같이 움직이니까 독일이 수출해서 굉장히 덕을 봤죠. 유로 때문에. 그러니까 물타기가 된 거예요. 독일 화폐 가치가 다른 유럽 국가들의 만약에 그 국가별 화폐를 유지했더라면 가졌을 화폐 가치,
독일이 마르크를 유지했었다라면 가졌을 화폐 가치 생각하면 아니죠. EU로 다 통일돼 버리니까 화폐 가치가 낮은 쪽하고 화폐 가치가 높아야 될 쪽이 하나로 이렇게 물타기가 돼 버린 거 아니에요. 그 덕을 많이 봤지. 그래갖고 이렇게 그 외적인 그 요인이 말고 닳도록 갈 줄 아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 인프라 투자가 미미해요. 독일이 디지털 인프라 투자 안 했습니다. 뭐 데이터망 초고속망 깔고 막 5G 이런 거 많이 도입하고 이런 거 안 했어요. 교통 인프라도 안 가다듬었어요. 교통 인프라도 옛날 인프라 그대로예요. 많이 손을 안 봤다고요. 소프트웨어 부문을 챙기질 않았어요. 이 독일의 소프트웨어 중에 유명한 거 있죠. SAP라고. 이게 물류 회사에서 큰 회사에서 쓰는 물류 관리죠. 아마 그 전에 삼성전자 같은 데서도 이거 썼을 거예요. 큰 회사들은 다 이걸 써요. 옛날에는. 요새는 모르겠어요. 요새는 다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훌륭한 소프트웨어 컴퍼니들이 있었어, 독일도. 근데 지금 누가 기억해? 독일의 훌륭한 소프트웨어 컴퍼니? 아무도 기억 못해요, 소프트웨어 회사. 독일의 훌륭한 무슨 온라인 서비스 업체? 아무도 모르잖아. 유럽 자체에 없잖아, 그런 게 별로. 그 다음에 독일이 규제 감옥이에요. 일단, 거기도 그 전쟁의 어떤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정치적 판단을 이렇게 내리는 것을 금기시했다고요. 이게 PC죠. Political Correctness. 뭐, 예를 들면, 이슬람은 근본주의적인 걸 고치지 않으면 저거 큰 문제가 된다. 이런 발언하면 그건 증오 발언이고, 그건 다양성을 무시하는 발언이고, 그거는 그 백인 우월주의, 서구 문명 우월주의에 찌든 거다. 뭐 이런 식의 공격이죠, 말하자면. 그러면 이제 정치적 판단은 다 이제 금제가 걸린 거예요. 그 상태에서 깨시민 획일성 이렇게 해야 이게 이제 사회가 부들부들하고 부비부비하고 좋다. 그게 워크죠. 그리고 여기가 대통령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이원집정부제. 사실은 의원 내각제인데. 그러니까 자기 선거구에서 이게 저거 받으면 좋아. 근데 그게 또 동구 쪽도 있고 뭐 이러니까 복잡하다고 이게. 정치가 기본적으로 무기력해진 거예요. 타락해진 거예요. 거기다 관료주의가 아주 극악무도하죠. 그리고 이거를 진짜 배후에서 불을 붙인 건 뭐냐면 오히려 독일의 문화예요. 독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혹은 존경하는 단어가 G스템입니다. G스템. 시스템. 이 논리적으로 증명되는 체계성을 굉장히 중시한다고 독일이. 그러니까 이 논리적으로 증명되는 체계성의 그 논리가 사회적으로 널리 유행을 하고 있는 정치적 판단하지 마. 그런 논리 한쪽 끌어다 놓고 깨시민이 돼야 돼. 그런 압박 하나 끌어다 놓고 그리고 그 위에서 뭐 관료주의로 논리 짜고 다 근사하게 짜면 그거 누가 갖다 들이받을 수가 있나? 그래서 이 G스템이 극악무도한 그 규제와 관료주의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작동을 한 거예요. 혁신을 위해서 작동한 게 아니라 시스템 강박증이. 그래서 꼼지락달싹 못했던 거지. 지금도 거의 그런 상태고 국가적 의사결정의 마비 상태에 비슷한 거죠. 네. 자, 독일이 이렇게 참 망가져간 거예요. 지난 한 20여 년 동안. 근데 한국은 왜 여기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지? 여기는 각계 지도자들이 현대 문명에 대한 통찰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미가 주도하는 현대 문명 및 교육 발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세계, 이게 좋은 세계고 한국은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관념이 이미 뭐 120-30년 전부터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1894년에 그러니까 저는 전봉준, 김계남, 뭐 손화중 이런 사람들, 왕조 바꾸고 역성혁명하고 뭐 대원군이랑 짜옹하고 이런 초기 동학 그 봉기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저는 아예 그냥 정말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걸 처음에 주저앉혔거든, 주류가. 최시영이죠. 그랬다가 일제가 왕실을 장악을 해서 갑오경장을 하고 이러니까 가을 봉기를 일으키죠. 보국안민, 나라를 지키겠다고. 이 주류가 그런데 우리가 이름이 일단 카톨릭의 반대라는 뜻이잖아요. 카톨릭을 당시에 서학이라고 불렀으니까. 그러면 동학하면서 카톨릭 많이 잡아주겠겠네. 천만에 무지하게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동학의 마지막 근거지가 경북에서부터 태백산맥 타가지고 제천 이렇게 원주로 이어지는 그 태백산맥 남한강 라인하고 같아요. 그 최시영이 사형당했을 때 그 주검을 챙겨가지고
경기도 광주에 그 산 올라가서 산에 한 8분의 4쯤 되지 않나? 거기에 묘지를 쓴 사람이 그게 그 요셉이라고 세례명을 받은 캐톨릭이었었어요. 그렇게 관계가 좋아요. 그 다음에 김일부의 정역이라 그러죠. 이 사람의 정역이 이제 팔괘가 그 전에 이때까지 해온 그 팔괘랑 다르죠. 이때까지 해온 팔괘를 문왕팔괘라 그러는데 전혀 배치가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 팔괘를 등탑 팔괘라 그래요. 등탑이라는 게 등 밝혀놓은 탑을 어쩌고 저쩌고 팔괘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지금 얘기를 하면 탑을 바라보고 강강술래 도는 팔괘다 이 소리야. 이게 등탑 팔괘가. 옛날 강강술래를 절에 있는 그 탑을 놓고서도 돌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문왕팔괘는요. 관점이 하나예요. 중앙. 그 관점이 하나인 사람이 천지사방에 나 쳐들어오는 놈이 어디야 하고 360도를 쫙 레이더 돌리는 거예요. 문왕팔괘는. 등탑팔괘는요. 각 궤별로 관점이 달라요. 8개가. 그 8개의 관점을 가진 주체, 8명의 주체야 여기는. 문왕팔괘는 한 명의 주체가 사방을 주시하는 거예요. 레이더로. 여기는 8명의 주체가 서로 어울리는 거예요. 어떤 세계관이라고 이거. 이게 1800년대 말이죠. 그 다음 미국 프로테스탄티즘을 굉장히 정신없이 굉장히 그 심각하게 흡수하잖아요. 이게 드문 일이에요. 정통으로 이렇게 흡수하는 일이. 그 다음에 강증산이 러일전쟁 직후에 도술운통 구만리 만국활개 남조선이라 그러잖아요. 이거 지금 우리말로 이렇게 우리가 쓰는 언어로 표현을 하면 전 세계가 촘촘히 엮여 어우러지는 세상이 오고 그때 모든 국가의 생존 발전 모델은 남한이 된다. 아니 지금 러일전쟁 벌어져가지고 지금 한국이 일제 식민지로 가는 게 운명이 확정돼 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얘기를 한다고 강증산이. 우남은 이 러일전쟁 와중인 1904년에 옥중에서 들키면서 진짜 사형집행 당하니까 굉장히 불온한 책으로 꼽혀서 이불을 둘러싸고 몰래 독립정신을 지었잖아. 여기서 제가 거듭 말하지만 현대 문명에 대한 엄청난 낙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엄청난 낙관이 여기 이 책에 나와요. 그러나 박정희 똑같죠. 여기서 똑같은 거야. 왜 듣도 보도 못한 경제발전 모델. 박정희 이전엔 이런 모델 없었어요. 이건 박정희 모델이야. 경제학에 이런 모델이 없었어요. 이런 경제발전 모델이. 그걸 박정희 어떻게 만들었을까. 또 게다가 그 자기 권력의 말기에 정치적 자살에 해당하는 2개의 개혁을 합니다. 하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를 하면 각 거래가 다 투명해져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 입장에서 갑자기 매출의 11분의 1을 뺏기는 거가 돼. 정치적 반발 엄청 세죠. 제가 거듭 말하지만 부마 사태가 79년도 10월에 터졌을 때 메인 슬로건이 부가세 철폐하라였습니다. 유신 철폐하라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1979년 돌아가시는 해 초에 그러니까 관치금융, 정부 주도 금융, 그러니까 정부가 여기 돈 써, 여기 돈 써, 여기 돈 써 하고서 은행을 이끄는 그러한 경제 운영 방식을 버리고 민간 주도 경제로 넘어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 이행을 시작하고 그걸 실제로 많이 구현해낸 건 전두환 대통령이에요. 실현한 건. 생각을 해보세요. 독재 권력 혹은 권위주의 권력인데 돈 나눠주는 그 역할을 스스로 손에서 내려놓는다라는 건 정치적 자살이에요. 이런 것들은 어떤 깊은 통찰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 사심이 없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제 발전할 수 있게 된 데는. 그 다음 또 민초도 만만치 않아요. 위기의 순간 제대로 된 지도자를 선택하고 뭐 그 후에 쭉 다 제대로 선택했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우남과 박정희 제대로 선택하고 그걸 중심으로 무섭게 결집해서 희생과 감내로 돌파를 해냈잖아. 단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식인, 종교인, 언론인, 정치인이 너무 개판이어갖고 지금은 사람들의 관념과 정치 행태가 굉장히 혼란돼 있고 타락한 상태죠. 예. 문제예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세계 최강의 기업가 정신, 엔트리프리너리얼십이라 그러죠. 엔트리프리너리얼십. 이게 이제 그 세계 경영학의 아버지고 원래는 정치 철학자래요. 피터 드라커. 아주 위대한 사람이죠. 1990년대 이 사람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국의 기업가 정신이 세계 최강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 여러 차례에 걸쳤는데 제가 요거 지금 인용하려는 건 제가 못 찾았어. 근데 거기에 보면 꽤 길게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 여기서 이 한국 기업가들이 멀리 보고 전략적 판단을 하고 집요하고 일관되게 그걸 추구한다.
이건 엄청난 기업가 정신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찾을 수 있는 건 1995년 인터뷰는 찾았어요. 여기서 뭐라 그랬냐.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뛰어난 기업가 정신을 보이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다. 1998년 IMF 직후입니다. IMF 와중이에요. 그때 인터뷰에서 이런 말 합니다. 세계 최강의 기업가 정신을 보고 싶으면 한국에 가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죽을 자리에서 살아남기죠. 이게 뭐냐면 한반도 남쪽은 이게 오른쪽 지도입니다. 제1도련에서 소련과 중공을 향해서 던져진 전진기지였다고요. 우린 제1도련에 끼지도 못했어. 이건 전진기지야. 그러니까 세계 최악의 군사지정학 핫스팟이죠. 그래서 이 유신 때 이제 대통령 특별선언이 있거든요. 10월 17일 날. 거기에 보면은 핵심 내용이 부유해지고 강력해지지 않으면 강대국 사이의 거래 대상으로 전락한다. 그런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이거를요. 대통령 기록관 외에는 별로 이걸 인용한 책도 없고 심지어 무슨 민족 대백과사전 이런 데서도 평론만 했지 이건 안 써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런 것 같아. 이 문장이 너무 절절하기 때문에 이걸 인용을 하면 유신 그래서 할만했나 보다라고 혹시라도 생각할까 봐. 네, 그러니까 유신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유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든 그 당시에 이 유신을 한 날 그 박정희라는 인물이 특별선언에서 무슨 소리 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직접 들어보세요.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나는 우리 조국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변형을 희구하는 국민 모두의 절실한 염원을 받들어 우리 민족사의 진운을 명예롭게 개척해 나가기 위한 나의 중대한 결심을 국민 여러분 앞에 밝히는 바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모두죠. 이건 치워버리고. 지금 우리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심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얘기하는 게 국제정세야. 그 다음 문장. 이거 그대로예요, 이거. 제가 손본 거 아니에요? 순서도 그대로예요. 나는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장 완화의 흐름에 긍정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밝혀온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긴장 완화, 즉 다시 말해서 미소 간의, 미중 간의 긴장 완화 움직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그거 안 되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거야. 지금 긴장 완화는 전부 미중 미를 보시면 됩니다. 미국, 중국이 대땅 딴 거. 그 71년도에 70년부터 키신저가 드나들었고 71년도에 키신저 방중이 공식화됐고 72년도 2월 달에 그 모택동 닉슨 미팅이 일어났죠. 그리고 72년도 9월 달에 일본과 중공 사이에 국교 정상화가 일어납니다. 다나카 주윤내 커뮤니케, 샹하이 커뮤니케. 긴장 완화의 본질은 아직까지도 열강들의 긴장 완화의 본질, 그러니까 미중 사이, 미소 사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중 그 대땅 뜨는 이거 그냥 열강 게임이다. 이 소리예요. 아직 열강들의 또 하나의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에 지나지 않으면 이때 우리가 미국서 원조 받아 쓰는 나라니까 대통령이 심하게 말을 못해. 그러니까 말을 돌려서 표현하는데 이거 지금 우리 용어로 백모식으로 이렇게 툭 터놓고 하는 말로 하면 미중 대땅 뜨 그거 긴장 완화 그거 제대로 된 거 아니에요. 이 소리야. 이 지역에서는 불행하게도 긴장 완화가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들끼리 대땅 때 해봐야 북한 저 중공 똘마 아닌 북한 저 또라이 새끼들인데 그 긴장 완화 되겠냐? 우리 입장에서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미중 대땅 때라는 이름 밑에 이른바 미국과 중공이 대한민국을 희생의 제물로 삼는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못해서 말을 돌려서 하죠. 긴장 완화란 이름 밑에 이른바 열강들이 제3국이나 중소국가들을 희생의 제물로 삼는 이거 지금 백모식으로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미중 대땅뜨란 이름 밑에 미국과 중공이 대한민국을 희생의 제물로 삼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 많았거든 그때. 그래서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기존 세력균형 관계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안전보장에 직간접으로 매우 위험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이곳의 평화를 유지해온 안보체제마저도 변질시키려는 지금까지의 그 한미동맹이나 기타 여러 가지 그런 안보체제마저도 완전히 뒤바꾸는 커다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유신이 단순히 장기 집권을 위한 거다. 혹은 유신이 단순히 무슨 중화학공업화 경제발전을 위한 거다. 이런 소리들이거든요. 지금 양대 유신에 대한 해석이. 그 사람들은 눈알 안 달았냐고.
박정희 본인이 한 얘기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제가 몇 가지 예만 들어드릴게요. 자, 일어나기 직전에, 유신 일어나기 직전에, 그러니까 닉슨 모택동이 만났고 중공과 일본의 관계 정상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거 일어나기 직전에 70년, 72년, 72년에 오펙이, 그 전에 오펙은 그냥 산유국 사이에 그냥 밥 먹는 자리였었어요. 오펙이 파워블락으로 등장해요. 왜냐? 미국이 중동 석유에 매달리기 시작하거든. 그 무렵부터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미국이 석유 수입 국가가 되거든요. 오펙이 파워블락이 되면서 칠공주 타도 움직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세븐 시스터즈라고 부르거든요. 칠공주. 그 칠공주가 나중에 M&A를 통해서 엑슨모빌, 쉐브론,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그런 그 세계적 회사 4개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 칠공주가. 그러니까 산유국들이 칠공주 타도를 깃발을 걸기 시작해요. 리비아, 알제리를 중심으로. 그게 70년, 71년이에요. 무섭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랍, 그리고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이란도. 그때 팔레비도 거기에 한 발 걸쳐요. 그러니까 벌써 73년도 셰일차 오일 쇼크의 그림자가 어른어른 하는 거예요. 더욱이 72년도 초에 워터게이트가 터져요. 그러면서 미국의 정치가 완전히 몸살 상태에 이제 끝판왕 들어가요. 미국 정치는 68년부터 몸살에 들어갑니다. 월남전을 둘러싸고. 그래서 존슨이, 원래는 존슨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어. 현직 대통령이. 왜 그러냐면 먼저 번 임기는 케네디의 자녀 임기를 채운 거라 그거는 자녀 임기 채운 걸로 안 쳐줘요. 자기가 선거 나가서 된 건 한 번이야. 그럼 한 번 더 나올 수 있었다. 근데 68년도 3월인가 초에 나 안 나간다. 반전 여론이 너무 심하고 민주당 안에서 민주당이 원래는 확전파거든요. 케네디와 존슨이 월남전 확대한 사람이잖아. 그 확전파와 반전파가 완전히 갈라서서 반전파가 막 치고 올라오니까 존슨이 무서워갖고 나 안 나간다 그래요. 그래서 닉슨이 먹은 거예요. 1968년 11월 선거에서. 그러니까 미국 정치가 막 뒤집어 엎어지는데 그렇게 돼서 그럼 닉슨은 월남전 계속 하겠다는 입장으로 한 거냐. 닉슨도 철수야.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공화당은 모택동가부터 먹었고 민주당은 그거보다 더 무작스럽게 당장 문 닫아 걸고 전부 전 세계를 다 내다 버리자라는 식이고 저기는 올라오고 있고 중동은 무지막지하게 무슨 짓 저질지 모르고 결국 73년도 중동 전쟁에서 아랍 국가와 북한, 쿠바가 같은 깐부 먹고서 이스라엘 팼잖아요. 73년 전쟁, 용키푸르 전쟁에서. 중동은 무슨 일 저질지 모르는 그런 화약고가 됐고 일본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무슨 야근 고양이가 그냥 냉큼 뛰어 올라가서 중공 품에 안겼고 이게 다 유신 직전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래서 유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이런 게 아무 위기가 아니다. 혹은 이런 위기에 대해서 김영삼, 김대중 같은 사람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고 이러한 발언을 했다라고 들이내놔야 돼. 이게 박정희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었다. 제가 알기로 김영삼, 김대중이 이런 글로벌 군사 지정학에 대한 고민, 이건 대통령이니까 못했더라도 김대중이나 김영삼이 나서가지고 지금 미국이 한국 버리려고 그러는 거냐 깨끗거렸어야 될 거 아니야. 야당이니까. 안 해요. 제일 들락날락하지 미 대사관은. 그러니까 유신을 비판하려면요. 박정희 말고 이러한 위기의식이 그 김영삼, 김대중 당시 민주당에도 굉장히 팽배했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접근하려고 했다. 이 증거를 내놔야 돼. 첫째. 그리고 그거가 안 되면 이런 역사적으로 펼쳐진 일들이 하등의 위협적인 요소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든지 그거 별거 아니야. 그렇게 주장하든지 그걸 증명하든지. 저는 70년, 71년, 72년도 9월까지 펼쳐진 일이 그러니까 마지막이 그게 저거거든요. 다나카 주울레 커뮤니케거든. 그 중일 그 관계 정상화. 그것까지 펼쳐진 일이 그러니까 68년 닉슨 대통령 출마 포기서부터 68, 69, 70, 71, 72 이 5년에 걸쳐서 펼쳐진 일이 4년 한 6개월 5년에 걸쳐서 펼쳐진 일이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김영삼, 김대중 또 누구도 이것을 적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겠다라는 훌륭한 대안을
솔루션을 주장하거나 언급한 적조차 없다고 저는 알아요. 그걸 바탕에 깔고 이걸 봐야 된다고. 그러면 고민 자체는 맞다. 솔루션이 뭐 유신이었는지 안 유신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고민은 맞는 고민이고 그 시점에서 오직 박정희만 한 고민이다. 지도자급 인사 중엔, 정치 지도자들 중엔. 그거 두 개는 맞다고요. 왜 그걸 얘기 안 하는지 몰라. 왜 포항제철, 뭐 중화학공업화, 경부고속도로, 도로 못 갈아서 환장하고 공장 못 지어서 환장했냐고. 왜 그런 것만 얘기하냐고. 본인이 자기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만. 특별연설에서. 나 참 박정희 살린다고 하면서 박정희 죽이는 짓이에요. 조갑재 선생이 그랬지. 박정희 죽였지. 그 사람 그 혈서 써서 충성맹세 보냈다고 한 사람이 조갑재잖아. 만주군대. 근데 아무도 그거 원본을 본 적이 없어. 근거가 없어. 그래서 조갑재 선생이 편들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 편 잘못 들어서 사람 죽인다고, 그 양반은. 그래서 똑같아. 박정희 대통령 뭐 유신을 옹호한다고 뭐 중화학공업화를 완성하고 경제발전을 위해서 했다. 사람 죽이는 짓이지. 본인 특별선언에 보면 그 얘기는 없어. 앞대가리 제일 중요한 부분에는. 참나. 예. 또 한국인의 어떤 우리가 발전할 수 있었던 건 우리가 굉장히 독특한 근성과 심리를 갖고 있어요. 이게 모순적 특질이 있어. 한국인이 어떨 땐 막 빨리빨리 하고 대충대충 하는 것 같은데 극초정밀해질 때가 있어요. 팔만대장경, 금속활자, 한글, 조선왕조실록 이런 거 보면 극초정밀이에요. 이거.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문맥 이해와 손발 맞추기를 굉장히 강조해요. 눈치. 그래서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일본인은 수치로 죽고 살고 한국은 눈치로 죽고 산다. 한국인은. 치는 같은데 앞에 수치냐 눈치냐 그것만 달라.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에 이렇게 커져가지고 이제 그게 중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한국을 삼켜도 죽고 버려도 죽어요. 시진핑이든 리짜밍이든 중국이든 종중이든 대한민국 삼키려 들면 죽습니다. 스탈린 화병으로 죽었잖아요. 6.25 말에. 스탈린 죽고 나서 휴전이 급물살 탔어요. 스탈린 최대 고민은 뭐냐면 휴전을 하긴 해야 되는데 하면은 체면구경. 그래서 스탈린 생전에는 휴전 그 협상이 진전을 못해요. 4월인가 죽죠. 그리고는 3월인가. 그리고 한 4개월 만에 휴전되죠. 모택동은 이게 6.25에 끼어들어가지고 나라 경제 작살난 거 아니에요. 총알 한 발값까지 소련한테 나중에 다 물어준다고. 그래 열받아가지고 거기서 약 올라서 그냥 씩씩거리다가 결국에 가서는 한 5년 지나가지고 대학진 시작하잖아. 6.25 때 멍드는 게 워낙 충격이 커서. 말아먹었지. 5천만이 굶어 죽었으니까. 북한은 쫄딱 망했잖아. 한국 먹으려고 그러다가. 일부에서지만 DJ가 아직도 대접을 받잖아요. 노무현이 아직도 인정을 받거든. 이게 삼켜가지고 중국으로 대한민국을 하이제킹하려고 하질 않았어요. 최소한. DJ는 클린턴의 입속의 혀였습니다. 노무현은 아들 부시의 동아시아 동지예요. 그래서 노무현 추모식 때 아들 부시 왔었잖아. 그게 그냥 온 게 아니라고. 캠프 엄프리, 강정 해군기지, 한미 FTA, 노무현이다. 그때 물고 튼 거니까. DJ는 클린턴과 용어도 같잖아. 햇볕 정책의 미국 용어가 인게이지먼트거든요. 중국을 세계 무역 질서, 세계 경제 질서 속으로 깊게 끌어내갖고 중국이 변화하도록 유도한다. 그걸 인게이지먼트 정책이라 그래. 그것의 표절이지. DJ의 햇볕은. 왜 이런 얘기 사람들이 안 하는지 몰라. DJ의 햇볕은 클린턴의 인게이지먼트 정책의 표절판이에요. 축소 표절판이에요. 그러니까 입속의 혀죠. 클린턴 입 이렇게 벌리고 혓바닥 꺼내보면 김대중이라고 써 있습니다. DJ라고. 영어니까 DJ라고 문신돼 있겠지. 예. 미국은 어떠냐. 한국을 버리거나 난도질 하려 들면 죽어요. 근데 다행히 트럼프 이때 이후 미국은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체질의 나라가 돼가고 있어요. 이제는 그 카터 때의 미국 이런 거랑은 달라. 첫째는 한국은 서방 공급망 사슬 중 가장 전략적이고 가장 중요한 제조업 및 산업골이죠. 제가 이때 산업이라는 거는 문화산업, 지식산업 그건 족보가 없는 말이에요. 산업은 물건을 다루는 걸 산업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산업 안에는 제조업과 비제조업이 있어요. 비제조업은 뭐냐면 엔지니어링, 건설, 조선. 배를 제조한다고 안 그러잖아요. 배는 짓는다. 영어로는 build, 우리는 건조. 네. 원전 건설이지 원전 제조라고 안 하잖아. 그래서
물건을 다루는 건데, 물질을 다루는 건데 제조업이 아닌 영역들이 있어요. 그게 산업이에요. 경제학에서는 최소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1도련의 가장 중요한 북단 주춧돌이며, 그러니까 그전엔 제1도련 바깥으로 내놓은 전진기지였었는데 이젠 제1도련의 핵심 주춧돌이에요. 그리고 중국 심장에 들이대어진 단검이죠. 세 번째로는 서방 친서방 진영의 매우 중요한 무기고죠. 네 번째는 미국 주도 현대문명을 대표하고 이를 더욱 풍부하고 매력 있게 만드는 또 하나의 문화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현대문명을 대표하는 게 미국 팝과 미국 할리우드밖에 없어. 또 현대문명을 대표하는 게 뭐 유럽의 예술과 유럽의 대중예술밖에 없어. 그러면 전 세계 다른 사람들은 그건 쟤들 거 이렇게 되죠. 그러면 시진핑의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가 먹히지. 시진핑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가 뭐예요? 현대 문명이 왜 미국 주도 서방 문명밖에 없습니까? 유구한 역사를 가진 중국 주도 문명도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유구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 주도 문명도 있고요. 그리고 신앙심이 깊은 이란 문명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문명이 사이좋게 같이 어울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 시진핑이가 말하는 다양성입니다. 다이버시티입니다. 이게 시진핑의 글로벌 시빌리제이션 이니셔티브의 GCI예요. 한류는 그걸 박살을 내버렸잖아요. 원단은 분명히 이거는 미국 주도 현대문명에서 왔는데 이걸 자기가 소화해서 동화해가지고 변주를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 와닿지. 굉장히 중요한 소프트 파워예요.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소프트 파워예요. 한류가. 그래서 이미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중국에 의한 침투, 종중, 리짜이밍 이것에 의한 위기는 이미 우리가 이게 덩치가 커지고 내실이 깊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는 대한민국을 죽이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을 더 강력하게 만드는 시련이에요. 이 시련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일제에 의해서 현대문명으로 강제 편입됐단 말이에요. 근데 일제는 반쪽 현대문명이에요. 물질 온리 현대문명이에요. 닥치고 부국강병 현대문명이에요. 현대문명의 역사를 보면요. 물질이 있기 전에, 즉 다시 말하자면 와트의 전기기관과 산업혁명이 있기 전에 그게 1700년대 중간이거든요. 1300년대부터 400년 앞서서 프로테스탄티즘과 르네상스가 시작돼요. 프로테스탄티즘? 무슨 소리야? 그건 1521년 루터 아니야? 루터 전에 후스가 있고요. 후스 전에 영국의 위클리프가 있다고요. 위클리프가 14세기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는 밭을 가는 농촌의 소년이 대주교만큼이나 하나님을 깊게 직접 알게 되는 그러한 세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게 프로테스탄티즘 아니야. 중간에 사제라는 매개 없이 본질적으로는 신도가 하나님을 직대면하는 것. 그게 프로테스탄티즘이죠. 핵심 멘탈이. 이미 그런 게 400년 이상 선행이에요. 400년 정도. 물질의 어떤 그거 전에. 그러니까 일제를 두고 제가 왜 반쪽 현대문명이라고 하는지, 그건 물질 온리 현대문명, 그건 부국강병 온리 현대문명이에요. 우리가 그 폐해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다 극복되는 거예요. 세계 최고 수준까지. 예. 그래서 우리가 참 고달프고 또 화도 나고 절망스럽지만 아무튼 박박 기면서 각개전투하면서 또 연합전투하면서 헤쳐나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